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굴되지 않은 한국 게임의 역사, 무엇이 한국의 게임 개발자를 만들었는가를 주제로 발표를 할 오영욱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제 마지막 날 아침에 어제 비가 와서 날씨도 안 좋은데 이제 여기까지 먼 걸음 오셔서 감사하고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은 일단 저는 게임 개발자고요. 게임 프로그래밍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982년생 대충 5살, 6살쯤 제믹스를 부모님한테 선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92년쯤에 이제 뭐 8비트 PC보다 이제 16비트 PC로 게임을 이제 컴퓨터를 시작을 했고요. 2006년부터는 게임 프로그래머, 전업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NDC에 오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2013년에 이제 한국 게임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NDC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제가 우선 일단 뭐 출생 연도 아니면 게임기 아니면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게임의 이제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보통 자신들의 경험들이 좀 많이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뭐 저도 아무래도 제믹스나 아니면 그런 IBM PC 초기 게임들을 더 좋아하는 편이 있고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부분에서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에게 또 가르침을 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작년엔 제가 프로그래밍으로 발표를 하긴 했었는데요. 오늘의 아이덴티티는 좀 게임 역사가인 것 같아요. 저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은. 발표를 지금까지 꽤 이것저것 했었더라고요. 2012년에는 이제 한국 게임의 역사 잃어버린 유산을 찾아서라는 이유로 이제 연세대학교 공학원 지하에서 이제 게임 문화 컨퍼런스라는 작은 그 강연 모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 게임의 역사를 찾기가 힘들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게임의 역사 책을 출간했었고 그 책에 관련한 내용을 2013년 NDC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여전히 게임에 대한 자료를 찾기가 힘드니까 좀 모아보자라는 얘기를 이제 KGC 2014에 하고 2015년에는 게임 개발자들이 좀 뭘 만들었는지 크레딧 같은 걸 좀 잘 남겨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뭘 하고 있냐면은 저는 뭐 저에 대해서 기사가 나갔으니까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게임 잡지를 좀 되게 초반부터 모았어요. 2006년부터 게임 잡지를 모아왔는데 그거를 이제 게임 잡지를 수집하신 분들은 되게 많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저는 이제 집이 공간이 없어갖고 다 잘라서 스캔을 한 다음에 디지털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3년에 발표를 하고 넥슨 컴퓨터 박물관 쪽에서도 한번 협력을 해서 그쪽에 이제 PDF 제가 드린 파일들로 이제 PDF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컴퓨터 게임 자체에 관심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미 패키지 게임을 구하기가 좀 힘든 시점이었어갖고 그럼 게임 잡지 같은 데에서 옛날 게임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지 않을까로 시작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 잡지 전에는 컴퓨터 잡지들의 게임 개발자들의 이야기가 실려있네. 그러다가 저 전자 잡지 쪽에서도 게임 이야기가 실려 있는 것 같은데 쪽으로 해서 점점 이제 관심사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잡지는 꽤 모으고 컴퓨터 잡지도 많이 모았고 이제 전자 잡지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존의 게임 역사를 다루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주로 일단 기업 중심의 서사였어요. 2013년만 하더라도 이제 게임의 시대 같은 책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 해외에서도 이제 주로 비즈니스 중심의 서사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었죠. 회사 중심, 시장 중심으로. 아니면 이제 시장이나 경험에 기반한 이제 게이머 중심의 서사들을 이제 요즘은 늘어났고요. 근데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뭐가 조금 빠졌지 않았나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해외는 근데 2013년 제가 막 관심을 가졌는데 2012년, 13년에는 다 비슷비슷했었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연구가 좀 두터워졌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좀 유명한 거는 MIT 프레스에서 출판하고 있는 플랫폼 스터디즈 시리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레이싱 더 빔부터 쭉 나오는데 레이싱 더 빔 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 2009년에 나온 책인데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아타리 2600 이 게임기가 어떤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 있고 당시 이제 그런 게임들이 그 하드웨어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게임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 쭉 보면 이제 코드네임 레볼루션은 위, 퓨처 워즈 히어는 코모도어 아미가,
플래시는 이제 플래시, IM 에러는 페미컴, 그 외에 뭐 컴퓨터 그래픽스나 아니면은 미니텔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하이텔 같은 텔레 서비스를 다루고 있었고요. 슈퍼 페미컴, 그리고 최근에는 9월에는 PC 엔진을 다루는 책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게이머 중심의 문화기술지라고 저는 편의상 부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 중심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일본은 도감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한국에서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번역되는 편이죠. 아니면 이제 영국 쪽에 하드코어 게이밍 1011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아마 한국 게임 역사를 다루고 있는 웹 문서 중에서는 아마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가장 잘 된 사이트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쪽에서도 일본 게임을 이제 경험한 게이머들이 성장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경험 중심의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극단적으로 뭐 일본 만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이스코어 걸이나 피코피코 소년 같은 만화책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90년대 이제 오락실에서 청춘들이 나오는 그런 만화인데, 그런 것들도 좀 일종의 문화기술지로 역할을 하지 않나 같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3세계 게임들이라고, 제3세계란 말은 요즘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이제 냉전 소련이랑 미국이 있던 때 쓰던 시대인데, 지금은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태어나신 분들도 많겠죠. 미국 제3세계는 이제 원래는 자유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을 가르는 1세계, 2세계, 그리고 그 외에 3세계라는데, 저는 편의상 일본과 미국을 1, 2로 보고, 제3세계에 지금은 이제 물론 시장이 좀 더 폭넓어졌지만은 제3세계 다른 국가들에서 분명히 게임에 대한 문화라든가 개발 씬들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핀란드나 아니면은 덴마크, 저쪽은 체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쪽도 이제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북유럽 같은 경우에 또 약간 미국이나 한국, 일본이랑 또 분위기가 다르게 코모도 64 같은 게 되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면서 그쪽 게이머씬에 좀 큰 영향을 끼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게임에 관한 연구들은 되게 많아요. 만약에 한국 게임 쪽에서 역사에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일단 슬라이드는 나중에 올려놓을 예정인데 아마 오늘 중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윤영섭 박사님은 저랑 같이 한국 게임 역사책을 쓰셨는데, 그때 이제 한국 게임의 역사 정리에 관한 고찰이라고 해서 게임 역사책을 쓰면서 그 겪은 것들에 대한 이제 필요점에 대한 글을 쓰셨고요. 남영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90년대, 저도 기억을 확실하게 확인해 봤는데 아마 LG 게임 스쿨 쪽에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게임 개발자 공부를.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사람 중심, 개발자 중심으로 이제 논문 학술지에 글을 많이 기고하셨습니다. 한국 온라인 게임 산업의 기원은 뭐 김정주 대표님이나 아니면 송재경 대표님 같은 당시에 그런 온라인 게임 개발자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는지라던가, 아니면 신기술에 대한 추종과 저항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인터넷으로 넘어가면서 미리네나 아니면 패키지 게임 개발사들이 어떻게 온라인 쪽에 대응을 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다루고 있고, 90년대 한국 PC 게임 개발자들 도전과 응전은 이제 90년대 당시 게임 개발에 어떤 기술들이 사용되면서 그 기술들을 개발자들이 어떻게 공유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경남 박사님 같은 경우에 NDC 한번 오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1960년대 기계오락 문화 현상과 전 게임기의 맥락 같은 경우에는 전자오락보다는 그 전에 네이버 기사를 중심으로 이제 옛날 슬롯 머신이나 파친코라고 부르죠. 아케이드 이퀴먼트라고 부르는데, 아케이드 이퀴먼트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뉴스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나보라님이 이제 박사 논문을 한국 전자오락사 이론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하셨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 전자오락이란 것들이 그전 동전 기반의 옛날 기계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떻게 노동자 문화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주셨었고요. 책도 쓰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동원 박사님이 청계천 전자상가에서 당시 이제 아케이드 기판 복제하셨던 분들을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기술 문화, 메이커 문화 쪽에 집중하셔서 디지털 문화들이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글을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은 선행 연구가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대충 이제 옛날 얘기는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옛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되게 유명한 격언인데, 이제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가 되게 넓은데 아프리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도 이게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소개가 되긴 하는데, 비슷한 지역마다 비슷한 얘기가 있긴 있다 정도로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책으로 제목으로 이걸 사용을 해서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게임 개발자를 키우는 것도 되게 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여기 게임 개발자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뭐 사실 다 자신이 잘해서 게임 개발자가 되셨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가족의 영향을 받은 케이스는 이제 최근에 나타날 것 같고요. 주변에 게임 개발자 가족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아니면은 제가 40년에 태어났으면 아마 게임 개발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뭘 했을지 저도 아직 감이 안 옵니다. 기술 기반이 발전이 됐어야지 게임 개발을 자가 나타났겠죠. 주변에 커뮤니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과를 게임 개발과로 골라서 게임 개발자가 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뭐 학원 같은 것들도 필요했을 수 있고, 뭐 주변에 게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가 되신 분들도 있겠죠. 국가 정책적으로 밀어서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극단적으로 제 윗세에 대해서는 그 병역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하기 위해서 게임 회사에 들어왔다가 그냥 눌러 앉아서 게임 개발자가 된 케이스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당연히 오늘은 문화랑 기술 쪽에 조금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딱 무 자르듯이 딱 잘리진 않는데 문화와 기술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이제 왜 1987년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한국 게임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87년을 기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87년에 신가문의 전설이 나오고 프로그램 보호법이 나오면서 좀 제대로 게임 저작권이라는 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크게 87년을 기점으로 보는 게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90년대 요즘이야 이제 되게 인디 게임이 핫하고 힙하고 되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90년대에도 저는 인디 게임 씬이라고 볼 수 있는 아마추어 게임 문화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이 지금처럼 자본이나 아니면은 그 수입으로 연결돼서 전업으로 하기는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문화들이 이제 밖으로 노출될 수 있었던 각종 공모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83년 이전의 게임 문화를 얘기를 하자면은 보통 이제 코인 오퍼레이트드 머신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네이버 뉴스 옛날 뉴스를 찾아보면 이제 아케이드 이퀴먼트 같은 이름으로 많이 번역이 언급이 됩니다. 뭐 자동 판매기라고도 하고요. 동전 자동 판매기. 그리고 전자나 전기 게임, 뭐 디지털 게임 같은 것들이 되게 혼재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막 수출을 위해서 외국 게임 기판들이 복제를 하는 회사들도 있었고요. 컴퓨터 잡지가 나오기 전인데 83년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웨어와 마이컴의 전신인 컴퓨탁스가 출간되는 시점인데 그 전에도 전자잡지를 통해서 컴퓨터 문화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락실 사진이죠. 되게 지금 오락실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 분위기이지 않을까라도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여기 이제 밑에 있어갖고 잘 안 보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거의 과학 오락실 9층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어린이회관은 다들 아시죠? 뭐 어린이회관 서울에 계셨던 분들은 한 번 정도는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는 어린이회관에 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가 아마 9층이 없었을 거예요. 9층 건물이 제 기억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는 남산 옆에 있던 어린이회관이었고요. 70년도부터 74년도까지 남산 옆에 어린이회관이 있었고 나 이후에 이제 능동 어린이회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쪽에서도 과학 오락실이 계속 인기가 있었다라는 뉴스 기록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지금 72년에 발행된 책이니까 최소한 70년에서 72년 사이에 찍은 사진일 텐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포옹이 73년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도 오락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계식 오락기였던 것 같아요. 기계식 전자식 회로도로 LED가 깜빡깜빡거리면서 거의 다 사격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런 종류의 게임기들이 오락실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후에 뭐 부산에도 과학 오락실을 설립했다 같은 기록만 찾아보고 이제 사진은 앞으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행히 좀 화면이 쨍해서 잘 보이는 편이네요. 1977년에 어린이회관 이용 편람이라고 해서 어린이회관에 대한 그 선생님들을 위한 어린이회관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책인데 거기에 이제 게임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건 아니고 어디에 과학 오락실이 있고 그 과학 오락실에는 이러이러한 기계들이 있습니다 라고 딱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몇 년 지나면은 이거 다 관리 안 된다. 동전만 먹고 제대로 관리 안 되었고 그런 오락실이 있는데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찾아볼 수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거 말고도 뭐 미군의 PX 근처에는 오락실이 정말 짱이었더라. 뭐 그렇게 미군 부대 근처에 사셨던 분들은 그런 추억담을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는데 일단 좀 사진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 갖고 그런 것들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은 아낌없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70년대, 80년대 오락실 사진들이 있으시면 한국에. 그리고 이제 1960년대부터 70년대는 계속 한국에서는 수출 계속 그렇게 밀었던 것 같아요. 막 경공업, 중공업. 저는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수출로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우긴 했는데 요즘도 그런 식으로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막 어쨌든 전자제품 수출 국가적으로 밀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한국에는 아직 비디오 게임기라는 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폰클론이라는 이름으로 올림포스 전자에서 뭐 비디오 게임을 6,000대 첫 수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얘기 나중에 기사를 찾아보면 뭐 금성사도 뭐 게임기를 수출했다 그러고 삼성도 게임 수출했다 그러고 얘기는 나오는데 실제로 어떤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수출했는지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다만 이제 이 올림포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광고로 국내에서도 게임을 출시를 했었는데 전자총 달린 버전으로 그 광고를 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977년 8년에는 이제 그런 수출 박람회 같은 것들도 했었는데 외국의 바이어들이 와서 한국에 수출할 디바이스들이 뭐가 있는지 가져갈 디바이스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그런 쪽의 영상물에서도 지나가는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제 폰클론들을 수집하시는 수집가들이 많은데 그쪽 리스트업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들이 리스트업이 좀 돼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무렵은 근데 왜 한국에서는 게임기가 보급이 안 됐을까 같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 무렵에는 한국에서 TV 자체가 찾아보기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TV도 없는데 무슨 TV 게임기가 보급이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007 공작 시리즈라고 해서 아마 40대, 50대 분들한테는 추억의 납땜을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인데 그런 책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007 장난감들 해서 뭐 숨어 있는 녹음기, 뭐 누르면은 뱃소리가 나는 차인배 같은 걸 직접 납땜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게임들도 있었어요. 뭐. 근데 이게 뭐 제대로 된 LCD를 쓴 그런 게임기들은 아니고 그냥 LED 좀 깜빡깜빡거리면서 나머지는 다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는 그런 종류의 게임들이었고 복잡한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한 게임들의 회로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가면은 팩맨을 LED로만 만든 게임기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디오 모양은 77년 4월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네온관을 사용한 전자 가위바위보에서 거의 저렇게 생겼던 게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명절 때 친척과 가지고 놀아보자 같은 느낌으로. 근데 이제 이 라디오화 모양이라는 잡지는 당시에는 전자 잡지들이 이제 몇 개 나오고 있었는데요. 학생과학도 있었고 전자과학이라는 책도 있었고 라디오화 모형 일단 크게 3개 정도를 저는 보고 있는데 전자과학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성인 대상의 좀 복잡한 전문가들을 위한 잡지였고 학생과학은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거기 보면 뭐 UFO에 대한 글도 있고 뭐 지구 멸망 99년의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런 것들도 과학 잡지인데 실리고 있고 뭐 좀 더 간단한 게임기들을 직접 만들어 봅시다 같은 얘기들도 하고 있었고 있습니다. 그 라디오화 모양은 이제 조금 더 중고등, 조금 대학생들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 계층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이런 게임기들에 대한 흥미 위주의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다만 이제 일본의 모델과 라디오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그쪽은 이제 철도 모형부터 타미야 뭐 탱크 모형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면서 전자까지 다루고 있던 책들인데 그쪽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잡지가 아닐까라는 얘기가 있어갖고 근데 뭐 두 개를 비교해 볼 기회가 있어야지 아마 찾아볼 수 있겠죠. 다만 그 70년대, 8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는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전자게임들을 전자잡지에서 되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80년 초부터는 이제 국산 PC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 함께 베이직과 TV게임들에 대한 언급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죠. 79년 7월 라디오화 모형 기사인데요. 그 아타리 2600에 대한 기사죠. 이게 아마 저는 정말 이걸 구해서 한 건지 아니면은 일본의 잡지에 있는 것들을 일단 가져와서 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이게 그래서 얼마나 국내에 보급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은 있고 소개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타리 게임들 6개 뭐 우주전쟁은 아마 스페이스 워였던 것 같고 아웃로라고 하는데 아웃로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9년 7월호에는 11월호에는 이제 이것이 미사일 인베이더다 정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일본이 중심이었긴 하겠지만 어쨌든 국내에서 썼던 글인 것 같긴 한데
여기 밑에 잘 보이지 않지만은 제가 읽어드리면은 이리 가도 인베이더 저리 가도 인베이더 거리를 걸으면 반드시 끼웅 삑삑 벌써 라디오와 모양의 편집부에는 인베이더의 제작법에 대한 기사를 실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거 보면 일단은 이 79년 11월 시점에서 인베이더가 되게 많이 보급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인베이더를 사는 게 아니라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일단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지난 7월 하순에 첫 선을 보인 이 제품은 일본 돈으로 3,900엔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10,000원이 약간 넘을 정도인 셈이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 보시면 이제 50원 동전을 넣고 게임을 50원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적혀 있죠. 게임 가격은 50원이었던 것 같고 3,900엔인데 10,000원이었다는 거는 환율이 그때 좀 쌌었던 것 같네요. 이제 게임기, 휴대용 게임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이쪽에서는. 81년, 82년으로 가면은 TV 게임이라고, 이제 테레비 게임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이제 퐁 TV를 직접 납땜해서 만들어 봅시다 같은 기획 기사들을 되게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한글 입출력 시스템 그룹의 안대혁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계시는 본인을 이제 세운상가 퀴즈라고 일단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어떤 식으로 개발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보면은 도라이브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하셨는데 그 이런 라디오화 모형 같은 데서 퐁 방법이 있어갖고 청계천에서 부품구에다가 텔레비전에 연결할 수 있는 퐁을 납땜해서 만들었었다라고 본인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조금 더 전자책을 전자 관련 잡지를 찾아보게 된 계기이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부품들을 계속 청계천에서 팔면서 직접 만들고 뭐 이 잡지에서도 뒤에 보면 중고장터 교환 코너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잡지들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게임들을 서로 교환하는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일본의 퍼스컴들이 소개되기도 합니다. 80년대 81년도인데요. 이때는 아직 한국에서 컴퓨터는 생산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외국에서 마이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소개를 마이컴이 이제 우리를 구원할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마이컴이 보면은 백화점 마이컴 코너에서는 학생들도 주부들도 모두 이걸 보고 있고 앞으로 모두 자동화돼서 자동차는 날아다니고 마이컴이 우리를 모두 해결해 줄 거야 같은 게 이제 당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82년 쪽에 가면은 이제 그런 기계어로 뭐 LSI 칩들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어셈블리어 코딩을 직접 해서 게임을 만들어 봅시다. 기계어로. 이게 학생 대상으로 이게 가능했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마이컴 인문교실에서 처음에는 베이직 문법 같은 걸 좀 소개를 해준 다음에 뭐 5번이나 6번 쪽까지 가면은 간단한 게임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베이직을 순서대로 베이직으로 게임을 만들어 보자 같은 얘기들이 이제 82년도에 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81년, 82년 이제 국산 게임, 아니 국산 PC의 이제 개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보면 이제 그 퍼스널 컴퓨터 국내 첫 개발에서 삼보전자에서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고요. 얘는 라디아 모형 81년 3월호 뉴스. 그 다음에 금성에서 국산 1호 마이크로. 다들 국산 1호라고 하는데 아마 국산 1호의 기준들이 조금씩 달랐었던 거겠죠. 뭐 부품을 모두 국산 1호다 아니면 조립을 국산 1호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전자과학 82년 7호로, 전자과학 82년 9호로 해서 이제 막 금성에서도 삼성전자에서도 컴퓨터들이 출시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83년도 후반까지 가면은 아직 컴퓨터 잡지가 나오기 전인데 이제 이것도 라디오화 모형 83년 9호로일 텐데요. 삼성에서 이제 자사에서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베이직을 이제 베이직에 대한 강좌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3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모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제1의 퍼스컴 소프트웨어 공모해서 자사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좀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공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되게 영리한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산이 플랫폼을 만들면서 이제 유저들을 끌어모으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공모된 작품집들을 나중에 책으로 얻을 수 있었고요. 이건 이제 학생과 컴퓨터 부록으로 나갔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이제 제 2회 장려상 수상작 저 밑에 끝에 보면 이제 제작자 홍동희라고 적혀있는데 홍동희님이란 이름이 아마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이분이 본인 맞으세요? 라고 물어보진 못했는데
막고야 대표셨죠. 세균전 만드셨고.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될지 안 될지 이제 물어봐야 하는데 제가 아직 못 물어봤어요. 1983년 전후에 이제 전자잡지들이 이제 초기 개인용 PC 문화를 견인을 했고요. 이후 이제 컴퓨터 잡지로 이제 버튼이 넘어가면서 80년대 넘어갔지만 그래도 80년대 중반까지는 PC나 아니면 그런 베이직으로 만드는 게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86년, 87년쯤 보면은 이런 라디오와 모형 같은 전자잡지에서는 이제 컴퓨터 잡지 있으니까 컴퓨터 얘기 그만하고 본연의 아마추어 무선이나 아니면은 그런 라디오 컨트롤, 무선 조종 그런 장난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 같은 그런 피드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어차피 83년에 전 2살이었어갖고 실제로 겪으셨던 분들이 여기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그리고 이제 83년은 정보산업의 해였는데요. 이제 국가에서 정보 정책을 푸시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요게 이제 뭐 최신부랑 과학기술처에서 정보산업 육성 정책으로 이제 그 12개 회사에서 공동 출자해서 설립한 이제 정보시대입니다라고 이제 그 아마 지로 용지에 있는 정보시대에 대한 소개했을 텐데요. 이때 이제 막 전두환 대통령 시대인데 정보산업을 지정하면서 막 이제 한국의 미래는 IT라는 느낌으로 그때는 IT란 말을 안 썼지만 정보산업이란 이름으로 컴퓨터 보급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썼었고요. 그래서 정보시대 컴퓨터 잡지를 창간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컴퓨터 잡지가 있긴 했었고요. 월간 컴퓨터라고 이제 1971년도에 출간된 잡지가 있는데 걔는 뭐 마이크로 컴퓨터보다는 좀 회사의 메인프레임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짠 하고 83년 11월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창간호가 되고 12월에 월간 컴퓨터 학습이 창간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금 게임 개발자분들은 이걸 되게 좋아하세요. 아, 이거 보고 싶다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이미 컴퓨터가 게임이랑 같이 보급되고 있었어요. 뭐 게임이란 게 아직 저작권은 없던 시대였지만은 컴퓨터를 사면은 뭐 게임 팩 몇 개 정도는 주는, 물론 팔기도 했었고요. 근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창간을 보면은 컴퓨터 게임 리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웨어나 아니면 90년대까지만 가더라도 이제 거의 게임을 플레이를 다루지는 않는데 게임 개발은 많이 다루지만은 뭐 슬롯머신, 자동차 경주 같은 느낌으로 해서 각 회사에서 금성사, 동양라이논, 삼성전자공업, 엘렉스는 맥킨토시 하셨던 분들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거기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5개씩 소개를 하겠다라고 이제 참고를 해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마소에서는 게임은 별로 안 다루죠. 그리고 이제 1984년도는 이제 되게 새로운 삼각 퀴즈들이 등장이라고 했지만 이미 청계천에 되게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학생과 컴퓨터 84년 4월 5일 세운상가 탐방 뭐 이런 느낌으로 기자가 이제 세운상가를 돌아다니면서 요즘 분위기가 어떻다더라 하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 그 막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학생 하나가 친구들이랑 모여서 그 뭐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더라 가서에서 그냥 궁금해서 갔더니 이때도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알면 안 된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씻지 말아라. 이랬는데 악착같이 이름이랑 학교까지 싫었던 걸 보면 대단한 것 같은데 이분이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1년 컴퓨터를 했었고 게임을 만들고 소프트웨어에서 게임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뭐 당시 이제 청계천 컴퓨터 상가들이 이제 컴퓨터 전문가들이긴 했지만은 소프트웨어 전문가들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그런 학생들이 만드는 소프트웨어들이 좀 많이 그쪽으로 유입돼서 사용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미성년자를 노동시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 기록이나 증언들이 좀 더 많이 모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6년에 토피아 공모 2집이라고 토피아라는 이제 제믹스 쪽 하셨던 분들은 많이 익숙하실 텐데 토피아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공모 같은 것들 많이 했었고요. 당시 이제 공모집을 이제 모아서 팔았던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제 뭐 아마추어 공모들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누가 뭘 만드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팔기 시작했죠. 공모전의 순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5년에 짠하고 대우 제믹스가 발매되었습니다. 사실 제믹스가 85년에 발매되었다라는 것까지는 나왔었는데 이게 82년 5월인지 아니면 12월인지는 좀 애매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게이머즈의 지금 대한민국 8비트 카탈로그라는 제목으로 당시 이제 8비트 디바이스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제 제믹스 다루시면서 키노피오 조기현 기자님이 기사를 찾으셨더라고요. 12월 6일, 뭐 12월 7일 기사도 있어요. 12월 6일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저도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서 되게 검색을 자주 하는 편인데 이걸 왜 못 찾았지 했었는데 보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믹스는 자이로에서
제 믹스인데 여기는 저희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검색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당시. 86년에 이제 캐텔 서비스가 시작하고요. 캐텔은 이제 대충 이제 좀 인터넷 같은 게 들어오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게 생겨나기 시작했던 거죠. 뭐 BBS 같은 것들은 대학가에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하고요. 네. 87년도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발효되고 미리네 등의 이제 게임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요 무렵 전까지는 컴퓨터 게임은 복사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복사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고 그냥 저작권 같은 것도 없었고 그리고 복사하는 게 당연한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보호법 같은 게 아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컴퓨터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데 한국에서 더 복사하고 있네 그러면은 뭐 통상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해서 아마 보호법이 생겼지 않았나 싶은데 뭐 당시 87년 이전에는 윈도우 같은 거 복사해도 아무 문제 없었던 시대였죠. 그리고 87년도에 이제 신검의 전설이 나옵니다. 이게 컴퓨터 학습 기사인데 아마 이렇게 크게 기사가 나와서 좀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만들었다라는 것도 되게 좀 좋은 그림, 보기 좋은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이제 지금 이제 레트로 게임들을 취미로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졌기 때문에 요 전에 게임들도 많이 언급 리스트업이 조금씩 발굴되고 있는 케이스는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위에 보면 지금 이제 87년 12월에 이제 문구인데 뭐 화제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게 꽤 많이 팔리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89년에는 개호동이 설립됩니다. 지금은 이제 하이텔이 이제 없어졌어요. 하이텔이 없어져갖고 이제 당시 기록들을 구할 수가 없는데 저는 다행스럽게 이게 다행스러운지 본인들한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 하이텔 개호동에 대해 글을 좀 찾아봤거든요. 보면 이제 이건 좀 화면이 좋았고 읽기가 부담스럽지 않은데 이제 공지란에서 어떤 분이 개호동의 역사에서 1대 시삽 누구, 2대 시삽 누구, 3대 시삽 누구, 4대 시삽 싸우고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다 정리를 하셨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만 봐도 좀 막 복사가 일반적이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92년도까지 가면 거기서 이제 그 게임 개호동에서 게임 개발 관련한 게시판이 생기면서 좀 게임 개발자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정영덕님의 국산 스파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개발적으로 중요하긴 한데 제가 정영덕님이 어디 계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꼭 뵙고 싶은데 정영덕님이 국산 스파는 처음에는 U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소스 코드에 모든 개발자들이 달라붙으면서 실제 스트리트 파이터 2만큼의 캐릭터들을 모두 다 구현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실제 스트리트 파이터 2와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는데 이제 국산 스파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이때 보면 이제 뭐 게시판도 생기고 93년 1월에 게임 제작 세미나도 개호동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되게 초기에 한국의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의 형태였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막 지금 이제 유명하신 김학규 그래피티 지금은 그래피티가 아니지만 김학규 IMC 게임즈 대표님이 부시삽을 맡아서 게임 제작 세미나 같은 것을 막 이끌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91년도에서 93년도 사이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잡지들이 창간되면서 게임월드 가면 91년 12월이었나 11월이었던 것 같은데 창간이 되고 근데 이제 게임 잡지들이 비디오 게임 잡지들은 거의 다 일본의 잡지들을 많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본 중심의 개발 문화들이 많이 소개가 됐던 것 같아요. 일본의 개발 방법론 아니면 일본의 게임 기획서 같은 것들이 통짜로 온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게임 잡지를 통해 소개되었고요. 어쨌든 이제 국내 게임사들도 이제 슬슬 자리를 잡으면서 국산 게임들도 막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 무렵엔. 그리고 PC통신 게임 개발자 동호회 등을 통해서 인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92년도 12월호에 게임 챔프가 제우미디어 지금 이제 게임 메카죠. 게임 메카 기자분도 아셨을 것 같은데 제우미디어에 이제 게임 챔프 창간이랑 제1회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를 했어요. 제가 이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그쪽 게임 메카에 가시면 게임 챔프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거기가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게임 시나리오 공모전 하는데 이제 작성 가이드북에서 발켄의 기획서를 소개합니다. 이걸 보고 참고하세요로 얘기를 했었고요. 제오미디어에서는 이제 93년도에 보면은 뭐 RPG 환상사전이라던가 RPG 만들기는 정보시대였던 것 같고 뭐 나도 게임을 만들고 싶어 같은 그런 종류의 개발 서적들도 많이 출간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책에 많이 도움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90년대 이제 초에 이제 프로그래밍 잡지들도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94년쯤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C나 C++ 다룰 때는 체감상 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는 계속 게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C++로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만들자, 아니면 C++로 게임을 만들자. 윈도우도 처음 3.0 나오면 윈도우용 게임 만들기 같은 특집이 꼭 들어가 있었고, 이건 이제 C 프로그래밍 전문 잡지도 이제 90년대에 있었는데요. 93년도에 나온 창간된 건데, 코리안 테트리스의 본인이 이제 내가 그 군대에 갔을 때 코리안 테트리스 1이 나도 모르게 유출돼서 퍼졌더라. 그래서 코리안 테트리스 2를 소스 코드를 이번에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는 그런 종류의 글이고요. 여기는 이제 박성교님은 지금 아마 아케이드 협회 회장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한컴산 지금 회장하고 계실 거예요. 이제 93년도에 든 하이텔 게임 제작 동호회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아마 글 찾아보면 93년도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개제동의 이제 9인 구직 게시판인데요. 원래 이렇게 보였던 건 아니고요. 제가 백업을 하면서 이렇게 백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본 거고요. 보면은 이제 막 되게 당시에 좀 익숙한 이름의 게임 회사들이 막 구인도 하고 제발 나를 데려가라, 아니면 엑스터시에서 게임 개발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93년도에. 그래서 이제 게임 동호회가 생기면서 좀 게임 개발자를 인터넷에서 모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초기의 게임잡이라는 느낌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네.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본인을 위해서 언급을 안 하겠는데, 사실 이게 정상원 부사장님이 직접 올린 글이에요. 네.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나우누리 게임 제작자 포럼도 95년에 설립되었는데, 이거를 제가 언급을 할까 하다가 되게 지금 뭐 대표나 아니면은 되게 핵심 개발자분들이 여기 출신 분들이 되게 많으신 편이라 갖고 아직 허락을 받지는 못해서 너무 본인들의 과거를 흑역사 취급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언급을 빼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소모임이 되게 활발했어서 뭐 단테라고 해서 요즘 이제 RPG 만들기는 되게 지금도 많이들 인기를 하는데, 이때도 이제 RPG 만들기로 커뮤니티도 있어서 개발이 되게 활발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90년대에는 이제 공개 게임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쉽게 많이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다들 개발했던 것들을 자료실에 올리면서 내가 개발한 것을 봐줘, 어때 멋지지 하고 뭐 서로 강연하고, 물론 이제 다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만든 거라서 지금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까지 자의식이 강하게 글을 쓰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고 이제 썼던 분한테 물어보면은 어렸으니까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뭐 물어보면 내가 그런 걸 올렸어 하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름은 다 뺐습니다. 본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95년에 2005년 같은 경우는 이제 PC 게임 잡지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아케이드 비디오 게임이 이제 컴퓨터 중심으로 좀 본격적으로 옮겨졌고요. PC 게임 잡지들은 찾아보면 게임 개발 강좌라던가 아니면 개발자 인터뷰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개발자 인터뷰를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명한 개발자분들의 어린 모습 사진 같은 거 들이대면 본인은 조금 안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게임 제작 공모전들도 되게 긍정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PC통신 등을 통해서 아마추어 게임 문화들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95년도에 이제 제오미디어에서 PC 챔프가 창간되었고요. 이제 게임 챔프 같은 경우에는 좀 일본 게임 잡지스러운 편집이었다면, PC 챔프 같은 경우에는 좀 미국의 컴퓨터 게임 월드 같은 편집을 따라가면서도 조금 더 국산에 맞춘, 국내 실정에 맞춘 잡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게임 개발 쪽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97년도에 이제 한국 하이텔의 게임 제작 동호회에서 100kB 게임 공모전 이름으로 이제 개제동에서 공모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이거는 당시 시사비 서가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팡야나 아니면 엔트리브, 지금은 나와서 새로 도전을 하고 계시죠. 이건 이제 그 대상은 아니고 아마 그 다음 상을 탔던 삭제되었다 같은, 이거는 이제 김동건님이나 이은성님이 만든 유명한 인디 게임, 아마추어 게임, 뭐 돈을 판매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100kB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트릭을 썼던 그런 게임이었죠. 벌써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99년에 이제 제오미디어에서 아마추어 게임 콘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이건 되게 행사가 컸었는데 지금 거의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달에 게임을 하나씩 뽑아서 개발자들 인터뷰에서 소개를 했거든요. 나중에 가서 이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으로 좀 줄어들긴 했는데, 보면은 되게 굉장히 많은 게임들, 학생, 뭐, 보통 당시 게임 개발을 학원 같은 출신 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수상하셨던 분들이 지금 게임 개발을 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상작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록시디 같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는 아직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랑
그 전에 지금은 콘텐츠 진흥원 쪽에 흡수되었다고 봐야죠. 2003년엔 게임 시나리오 공모전만 했었고 이해부터 이제 인디게임 공모전이랑 같이 했어요. 꽤 유서 깊은 공모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추어 게임들이 생각보다 괜찮은 게 꽤 많이 나왔고요. 또 다른 지식이 성전이라고 이제 안영기님이라는 이제 개인 개발자 별바람님, 이제 김광삼 지금은 교수님이 아니죠. 게임 개발하러 펄어비스로 가버리셨어요. 개발 같이 하셨던 그런 RPG들이 이제 PC통신 공개 자료실에 올라왔었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되게 많은 게임들이 있었지만은 몇 개 골라보라 그러면 이제 뭐 리네스라고 해서 이제 99년에는 V챔프랑 계제동이랑 같이 공모전을 했었던 건데, 요거는 액션 RPG였는데요. 당시 이제 주인공이 여성이었고, 뭐지 그 남자 친구인지 남자 동생인지 아파갖고 약을 구하러 가는 게임이었는데, 당시 스토리텔링에서는 좀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파격적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었고, 게임을 되게 열심히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20년 전에 그 잡지 브로그 CD를 통해서 쉽게 해볼 수도 있겠죠. 아마 V챔프를 사셨던 분들은 한 번쯤 실행해보지 않으셨을까요? 고스트 헌터 같은 게임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공개 게임으로 또 이제 최우수상.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알카노이드 벽돌 깨기 브레이크아웃 같은 게임인데, 주인공이 봉을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게임이 조금 풍부해져서 되게 저한테는 재미있게 플레이했었던 그런 아마추어 게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초에는 되게 공모전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찾아보면 뭐 전국에서 다 게임 공모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성균관대학교에서 이제 게임 잘하면은 대학 갈 수 있다도 이제 게임 개발 경진대회도 일종의 공모전이었고, 넥슨 뭐 한 게임 계속 공모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후로도 이제 각 게임들의 캐릭터 공모전, 디자인 공모전 같은 거는 진행이 됐었던 것 같은데, 뭐 정말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뭐 게임 잡지, PC 게임 잡지 특징에 각 공모전을 디벼보자 뭐 이런 특집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2005년에 바다 이야기 사태가 뻥 하고 터집니다. 이게 뭐 지금은 좀 많이 뭐 퇴색되고 그런 일이 있었지, 그 바다 이야기가 뭐 원흉이야 같은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도 이제 그게 정말 큰일이었었나 하고, 저는 그때 이제 대학교를 다녔던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맨날 동아리방에서 잠 먹고 자고 게임 만들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뭐 지금 찾아보면 막 총리가 대국민 사과하고 대통령이 대국민에게 유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야당에서는 막 그걸로 공격하고 난리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바다에 걸려 2,812명, 그리고 영등위에서 돈 먹었다. 뭐 그래서 다 영등위에서 그 전까지 이제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게임 심의를 했었는데, 뭐 이제 영등위에서 게임위로 시위가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게임 산업법도 생기게 돼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랑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이제 2006년 그것 때문에 생기고요. 그것들을 이제 좀 행정 편의적으로 법 집행을 하면서, 물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아케이드 게임과 아마추어 게임을 제대로 구분을 하지 않으면서 법 집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마추어 문화가 덕분에 크게 위축되게 됩니다. 요 이후로. 뭐 이때 보면은 이제 2009년까지 어떻게 버티다가 더 이상 인디게임 대회를 할 돈이 없어 문화부에서 돈을 안 준대 같은 기사도 찾아볼 수 있고요. 뭐 학계 쪽에서도 좀 지원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좀 제대로 기회가 되면은 좀 메타 연구 같은 걸 하셔서 실제로 지원이 줄어들었는지 같은 것들을 알아보시면 좀 근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09년에 이제 뭐 똥똥배, 이건 뭐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데 저는 되게 좀 특이한 사례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싶고요. 지금도 이분은 계속 인디게임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좀 약간 정서가 주류 정서는 아니라서 위로 올라오지 않고, 대출산 시대 같은 게임들을 지금도 출시를 하고 계시는데 2015년까지 계속 텀블벅도 한번 하셨었고요. 본인에 의해서 이제 대회 같은 걸 주변에서 모아서 나는 공모전을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다들 같이 노는 거니까 대회다라고 해서 똥똥배회를 계속 하셨고요. 2015년에 좀 개인한테 문제가 생겨갖고 본인이 중단되는데 그쪽 커뮤니티에서 계속 이어오고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걸 왜 하냐에 대해서 저랑 인터뷰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그 자기가 하이텔 공모전 같은 것들에 되게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걸 좀 나누고 싶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2012년쯤까지 가면 이제 대한민국 인디게임 게임 아이디어 공모전이 글로벌 게임 개발 경진대회로 되면서 이전 데이터들이 싹 날아갔습니다. 지금 아까 그 2003년부터 시작된 인디게임 대회에서 누가 상 타신 분들이 여기 있으실지도 몰라요. 한 분, 일단 제가 아는 분 한 분 계시는데. 근데 2007년 되게 암울했습니다. 그래서 상을 통해서 이름을 알리신 분들 꽤 있으실 텐데 지금 데이터가 안 남았어요. 지금 누가 2003년에 어떤 상을 타고 누가 타고,
그런 것들이 다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차세대 게임 개발 경진대랑 같이 합치면서 사이트를 통째로 없애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2014년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중지됐어요. 가장 역사가 긴 게임 대회였는데.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2014년에 아웃 오브 인덱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인디게임 대회는 아니지만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아웃 오브 인덱스가 시작되면서 좀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자극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부산 인디 커넥트도 시작되고,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인디게임 대회들이 다시 나타나니까, 그 게임 개발자 협회 쪽에서도 글로벌 게임 경진대회를 다시 2016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인디게임 페스티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유니티나 얼리얼 같은 쪽에서는 꾸준히 자사 플랫폼을 위한 공모전 같은 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긴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을 2016년쯤부터 계속 홍보를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저는 어쨌든 이 아웃 오브 인덱스가 없었으면 이런 흐름이 과연 언제쯤 생겨났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생각해보면 이제 박선영 님이 2014년에 아웃 오브 인덱스를 시작을 했지만은 본인이 2009년이나 2010년에 대한민국 인디게임에서 상을 타시기도 했어요. 2009년에는 컷앤 페이스트, 2010년에서는 슈가큐브로 상을 탔는데, 본인이 자기가 상 안 탔으면은 인디게임 안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회들이 이런 식으로라도 이어지는 거는, 씨앗들이 남아서 이어지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덕분에 좀 숨이 트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국 게임 개발은 어쨌든 흐름이 제대로 이어져지 않았다는 건 대부분 합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생각보다 깊고 다음 세대는 계속 영향을 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뭐 텍스트릿이라고 장르적 연구를 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강연에서 우리가 족보는 없지만 계보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계보들을 좀 찾는 작업을 하고 싶고요. 아마추어 게임 개발자의 생태계도 생각보다 오래되었고, 이게 이제 메인 게임 회사들의 생태계에 좀 밑바탕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초기 취미 컴퓨터 활동들이 이제 게임 개발자들을 키우는데 되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006년 이후에 게임에 대한 부정 인식이 굉장히 생각 이상으로 커졌고, 그래서 뭐 지원들이 되게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도 되게 좀 비관적이었는데, 뭐 올해는 또 게임 심의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와서 좀 나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희망이 좀 남아있으니까 어쨌든 밟아도 살아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좀 다들 잘 돌볼 수 있게 모두들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쨌든 오늘 발표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저는 2000년대 초에 코미골드를 조금 다녔는데요. 그때 동인 게임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어요. 뭐 아마추어 게임 다루려면 그때 얘기도 해야 할 텐데, 근데 이제 그것도 동인 게임들도 사실 이제 심의 받아라 하면서 코미골드에 게임 안 나오고 다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갔죠. 네, 뭐 게임 출시를 저희가 코미골드에 게임을 팔 겁니다 그러면은 너 게임 심의 안 받았잖아. 그럼 게임 심의를 받으려면은 법인이어야 하는데, 그럼 코미골드에서는 우리는 법인 부스는 안 받아줘라고 해서 코미골드에서 더 이상 동인 게임이 안 나오게 되었고요. 피처폰 게임들도 이제 누가 뭐 어떤 식으로 어떤 문화 배경을 가졌는지도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김동건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점들은 있는데 이제 선을 그어야 하잖아요. 선을 그었는데 자기 맘대로 그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으려면 좀 나는 이걸 왜 그었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근거들을 좀 찾아봐야 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것들 얘기를 하자면 2014년 이후에 자생적으로도 되게 자본적으로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 대회들의 창구가 늘어나는 건 되게 반가운 일이고요. 게임 개발에 대한 그런 커뮤니티들은 지금은 이제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들이 거의 흡수를 한 것 같아요. 뭐 트위터도 있고 뭐 네이버 카페들도 있긴 한데 외부적으로 많이 공개가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이런 컨퍼런스들도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공개하는 데 대한 활동들이 규제들의 제약이 있는 것들을 좀 해결하는 데 많이들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큰 회사들이 몇 개 좀 망하더라도 아마추어 게임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다면 좀 한국 게임은 어떻게 됐든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항상 저는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끼는데, 뭐 연구자분들도 항상 아쉬워요. 뭐가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자신들의 개발과 작품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주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본인들이 해보시면은 일단 본인들한테도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계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김동건 본부장님이 얘기했던 얘기는 사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저는 조금 더 액션을 적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동건 본부장님도 마비노기에 대해서 이제 울티마 온라인의 영향을 받았다. BBS 제작 경험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보면 이제 계보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사적이더라도 이제 한 명의 경험이 크게 의미를 가지진 못해요. 분명히 한 명은 뭐 특수한 케이스도 있고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이 모이면은 이게 90년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데가 이제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종류의 기록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발굴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인터뷰는 좀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이라 틀릴 수도 있긴 한데 당시 기록이나 저작물이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찾으려고 하고 있고 옛날 이야기들 많이 남겨서 다음 세대의 토양을 만듭시다 라고 김동근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도 그리고 웹에 있는 것들도 생각 이상으로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금방금방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게임 공지들 같은 거 그냥 게임 날아가면 다 없어지는데 그런 것들도 좀 제대로 찾아볼 수 있게 기록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계속 이걸 하고 있어요. 크레딧 계속 게임 크레딧을 모으고 있고 잡지 검색은 저만 혼자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구글 드라이브에다 그냥 올려버렸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걸 좀 검색 엔진 같은 걸 달아갖고 본격적으로 목차만이라도 검색할 수 있게 시스템을 좀 올해부터는 구축을 좀 시작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아마추어 게임으로 검색한 것들이에요. 보면은 게임 디벨로퍼 코리아, 넷파워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는 아마추어 게임 공모전에 대한 글들이고요. 좀 더 밑에 가면 이제 게임월드가 하나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저만 이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다른 분들도 쓸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뭐 그게 되면은 한 번 더 NDC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